우리는 철저히 공간에 지배당할 때가 많다. 동네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에서 커피값이 5,000원을 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비싸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특급 호텔 커피숍에서는 10,000원이 훌쩍 넘는 커피값을 기꺼이 지불한다. 즉, 적정 금액에 대한 기준이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일찍이 기업들은 매장의 공간 구조만 바꿔도 소비자의 지불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없었던 구매 욕구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백화점의 경우 창문을 없애 고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에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때도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매장을 한 바퀴 돌아야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등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도입해왔다. 각 층별 매장 구조 역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현대백화점이든 롯데백화점이든 신세계백화점이든 간에 모든 백화점의 1층에는 귀금속 매장이 입점해 있으며 가장 위층에는 항상 식당이 위치해 있다. 식료품은 늘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남성복 매장은 항상 여성복 매장보다 위층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오래된 관례나 습관적인 매장 배치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장 배치에는 백화점에 들어온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빼내려는 백화점의 판매 전략이 숨어 있다. 백화점에서는 매장의 위치와 제품의 위치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경제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준다. 만약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며,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에 사람들이 덜 민감하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의 경우 가격이 다소 높아져도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둔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치재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경우 수요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화점 매장 구조가 동일한 이유는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활용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값비싼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사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백화점에 방문한다. 따라서 이들 고객에게 추가적인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사러 가는 길에 다른 모든 층을 거치게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향수, 구두, 가방, 보석 등은 모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제품들이다. 이처럼 가격 변화에 민감한 제품들은 1층에 위치하여 백화점을 방문한 모든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일이다. 여성복 매장이 남성복 매장보다 아래층에 놓여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들은 옷을 사러 백화점에 자주 가지만 가격에 민감하다. 때문에 여성복 매장이 남성복 매장보다 먼저 등장한다. 그러나 남성들은 필요할 때만 옷을 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남성복 매장이 더 위에 놓여 있게 된다. 또 남자들은 새로운 양복을 맞추기로 마음먹었을 때만 남성복 매장을 방문한다. 이러한 경우 여자들보다 가격에 덜 민감하게 된다. 즉, 수고를 들여 올라가서 비싼 가격의 옷을 살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이유로 백화점은 고객들이 미리 구매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제품군을 가능하면 높은 층에 배치하여 해당 층까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다른 매장도 방문할 확률을 높인다. 백화점은 달라도 공간 배치가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장의 공간 구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전략은 그간 더욱 정교해져 백화점 말고도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자주 들리는 수많은 매장들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으로 제각각 다르다. 그러나 이들 마트의 매장 구조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식품 코너의 쇼핑 방향은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는 데 기인한다. 왼손으로는 카트를 밀면서 우유나 생수와 같은 무거운 식료품들을 오른손으로 들어 카트에 편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쇼핑할 때의 쾌적함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다. 식품 매대를 놓는 순서 역시도 철저히 계산되어 있다.
우리가 식품 코너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매대는 과일 매대인 경우가 많다. 이는 고객들이 과일을 통해서 빨강, 노랑, 주황 등 화려한 색깔들을 먼저 마주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구매 욕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매장 내부에 들어오기에 앞서 청천연색을 먼저 노출시키면 이후 마주치게 될 각각 매대에서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식품 코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품목은 정육, 생선 등이다. 이 품목들은 고객들이 마트에 방문하기 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들이다. 모처럼 가족끼리 삼겹살 파티를 하기로 사전에 결정하고 매장에 방문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구매를 결정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필수제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매장의 가장 뒤편에 배치하고 매장의 앞부분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즐기는 품목인 라면, 과자, 빵, 카레 등을 배치해 둔다. 꼭 사기로 마음먹은 품목을 사고 난 뒤에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라면, 빵, 카레 등을 지나가게 배치함으로써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식품 코너의 마지막 부분에는 빵 코너와 함께 빵 시식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곤 한다. 이는 장바구니를 채우기 위해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친 고객들의 허기를 다시 채워줌으로써 다른 층의 매장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아이들 장난감 매대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성화에 부모들은 장난감 코너로 향한다. 이때 어른의 눈높이에는 만원대 장난감들이 눈에 띈다. 이에 만원짜리 하나 사주고 달래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 골라보라고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이 고른 장난감은 5에서 10만 원대의 장난감이다. 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10만 원에 가까운 장난감을 놓아두고 어른들의 눈높이에는 만 원대의 장난감을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이미 아이에게 하나 사주겠다고 허락한 상황이라 돌이키기도 어렵다. 우리가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백화점과 마트는 어느 매대를 먼저 놓고 어느 매대를 나중에 놓아야 하는지, 매대 어느 높이에 어떤 물건을 놓아두어야 하는지 등을 철저히 계산해 진열하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초대형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진열의 순서와 매대의 위치 등을 조정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만 소규모 단일 품목 매장은 이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단일 품목 매장 역시 치밀한 계산 속에서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파 매장 안에도 역시 우리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숨어 있다. 스파 회사는 의류 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제조 회사가 맡는 의류 전문점으로 유니클로, H&M, 자라, 탑10, 에이세컨즈, 스파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스파 회사들은 수요와 유행에 따라 10여일 만에 옷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때문에 스파 의류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른다. 스파 매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초저가 의류를 취급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옷이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간 마진 등이 붙어 가격이 올라가는 데 반해 스파 의류는 의류 제조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 즉 스파 매장은 최신 유행 의류를 빠르고 싸게 공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스파 매장들 역시 서로 유사한 매장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저가 옷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초대형 매장을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스파 매장의 평균 매장 크기가 2,000평 수준이라고 한다. 저가 옷을 취급하다 보니 많은 마진율을 남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형 크기의 고급스러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자칫 손해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스파 매장이 초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매장을 크게 만들어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데 있다. 매장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입구 주변에 있는 옷들만 슬쩍 보고 지나가기 일쑤다. 그러나 초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안쪽에는 어떤 옷이 있는지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을 매장 안으로 유인하기 쉽다. 일단 매장 안으로 들어온 고객들은 다양한 옷을 꺼내보거나 직접 입어볼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스파 매장의 옷과 같은 경우에는 명품 옷과 달리 특별히 마음먹고 매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들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때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늘려 다양한 옷을 구경하게 함으로써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스파 매장이 초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의류가 비록 저가라 하더라도 싸구려 옷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저가 옷을 취급하는 아울렛 매장들의 경우 옷을 접힌 채로 팔거나 심지어 수북이 쌓아놓고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 옷들이 뒤엉켜 수북이 쌓여 있을 경우 초저가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쌓아놓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스파 매장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르다. 저가 옷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거나 의류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매장이 클 경우 옷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열할 수 있다. 옷에 따라 마네킹에 입혀 전시할 수도 있고, 옷걸이에 하나하나 가지런히 걸어서 전시할 수도 있고, 매대 위에 올려놓고 전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함으로써 싸구려 옷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 초대형 매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조명 때문이다. 옷을 더욱 예뻐 보이게 함으로써 사고 싶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조명이다. 매장이 작을 경우에는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여 활용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매장이 클 경우에는 탑 조명, 사이드 조명 등 다양한 조명을 활용해 특정 옷에 더욱 주목하도록 하거나 옷에서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지도록 할 수 있다. 이 역시 저가 옷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스파 매장은 여타 의류 매장과 달리 초대형 계산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 마치 대형 슈퍼마켓의 계산대처럼 종업원 대여섯 명 이상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스파 매장의 경우에는 손님 한 사람이 여러 벌의 옷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손님들은 계산대의 상황이 길게 줄을 서야 하거나 복잡한 경우에 여러 벌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매 개수를 줄이게 된다. 이 때문에 스파 매장은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몰려와도 순식간에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초대형 계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을 활용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백미로 동물원을 꼽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모처럼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동물원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크게 실망해 본 경험도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정작 동물의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쩌다 우리 밖에 나와 있는 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먼 거리에 있어 잘 보이지 않고 무기력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공간 구조를 바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성과를 거둔 동물원이 있다. 일본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동물 우리를 새로 디자인함으로써 폐원 위기의 동물원에서 일본 제1의 동물원으로 거듭났다. 이 동물원은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 아사히카와라는 인구 33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희귀 동물 하나 없는 동물원이다. 이런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인구 1300만여 명이 사는 도쿄 한복판에 위치한 우에노 동물원보다 관람객이 많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성과라고 할 것이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처음부터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1967년 개원 첫해 45만여 명의 관람객으로 시작한 이곳은 1983년 60여만 명을 정점으로 관람객 수가 급감했다. 노후한 시설 등이 원인이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누적돼 1995년에는 문을 닫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7년부터 동물원 운영에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동물우리였다. 다른 동물원들은 단순히 동물을 보여준다는 목적 아래 전시관과 우리를 설치했다. 이 때문에 동물원의 우리와 전시관은 동물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많은 동물들은 고유의 활동성을 잃어버리고 움직이기 싫어했으며 이는 다시 관람객들의 관람 만족도를 떨어뜨렸다. 이 점에 주목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각 전시관과 우리를 동물 고유의 특성이나 본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디자인했다. 오랑우탄의 공중 방사장은 이런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전시관이다. 2001년 만들어진 오랑우탄 공중 방사장은 밀림에서 오랑우탄이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는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설계했다. 오랑우탄의 야생성을 담아내기 위해 전시관 양쪽에 철 기둥을 세우고 로프를 연결해 공중에서 생활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밀림에서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동하는 오랑우탄의 습성을 고려한 것이다. 오랑우탄의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관람객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다른 동물원들은 보통 바닥에 있는 먹이통에 먹이를 주지만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먹이를 줄 때도 동물들의 습성을 반영했다. 야생에서 암벽이나 낭떠러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염소에게 먹이를 줄 때는 좁은 말뚝을 세우고 그 끝에 먹이통을 설치해 염소가 좁은 말뚝 위를 걸어가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했다. 이런 구조는 염소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환경이며 야생에서의 습성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전시 환경이다. 동물원에서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동물들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관에 최대한 다가가려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전시관과 우리를 설계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했다. 나무 위와 같은 높은 곳을 좋아하는 표범의 우리는 공중에 설치해 나무 위에서 쉬는 표범을 바로 밑에서 관람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 수십 6m의 대형 수조를 아크릴 원통으로 설치해 그 속에서 헤엄치는 바다 표범을 360도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06년 설치한 침팬지의 숲은 동물을 바로 옆에서 보고자 하는 관람객의 욕구와 동물 고유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최고의 구조물로 꼽힌다. 침팬지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침팬지가 관람객을 구경할 수 있는 구조물을 고안해낸 것이다. 아크릴로 된 투명한 공중 터널을 만들어 호기심이 많은 침팬지들이 지나가는 관람객들을 구경할 수 있게 유도했다. 관람객 역시 자신을 바로 코앞에서 구경하는 침팬지들의 모습을 생생히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유리 터널에 꿀을 놓아 침팬지가 손바닥과 혓바닥 등으로 꿀을 핥아먹게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위의 시도들을 통해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거둔 성과는 기적에 가깝다. 일본 최북단에 놓여 있고 희귀동물 하나 없는 소규모 동물원에 지나지 않던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디자인 경영을 도입한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관람객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2004년에는 인구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쿄 한가운데에 있고 500여 종의 각종 희귀 동물을 보유한 우에노 동물원보다 관람객을 많이 유치했다. 지금 아사히야마는 국제적인 동물원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6년부터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있는 아사히카와와 서울 간 정기편을 취항할 정도이다. 이러한 성과는 공간이 우리 사람과 동물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해 달성한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곳을 쳐다보고 있으며 그 순간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시선 추적 조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시선 추적 조사는 단순히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디를 쳐다보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짓을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금은 연구의 초창기라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향후 관련된 결과가 다수 도출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편리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지갑도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